제가 또 말하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복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경제 세 번째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요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좋다를 몇 번 하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상상이죠. 그리기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뭐 희년, 이제 성경적인 혹은 제 입장에서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메이저는 아니죠. 제가 마이너죠. 근데 어쨌든 한번 하나님의 경제라는 것과 현재의 상황과 가지고 심화 있게 진행을 해보면 정말 적용해보면 어떤 결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적인 그 경제 시스템이 그 정신과 취지를 살린다면 굉장히 경쟁력 있고 탁월한 시스템이라고 믿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게 탁월할 수 있을까라는 이유들을 몇 번에 걸쳐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능한데 각자 개인의 이익 때문에 안 하는. 예를 들면 우리 강남 서초에 지금 아파트 평당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36평이 18억 정도 되죠. 근데 하나의 성경 시스템으로 가면 그냥 1억 8천 매매가 정도에 파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의 또 월세 45만 원, 9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다. 거의 비슷한 입지로 할 수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대안도 그렇게까지 탁월하진 않지만 비슷한 대안들이 있을 텐데 저는 안 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성경적인 그런 공공주택 시스템을 해버리면 적어도 지금 18억 하는 아파트 값이 4, 5억, 6, 7억 정도는 돼버려요. 그러면 한 채당 10억씩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서초 강남에만 뭐 아파트 한 5만 채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럼 5만 세대가 1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인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라는 전 입장이에요. 근데 네, 그런 하나님의 경제에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6장 1절에서 10절 이번에 교독 한번 해볼게요. 그 공공주택 얘기는 다음 편에 왜 서초 강남이 36평이 월세 한 4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로 살 수 있는지 당장이라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왜 18억 아파트가 7, 8억밖에 될 수 없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다음 편에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경제 기축통화되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경제를 우리 한국이 따른다면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격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잠들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거의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바울이 이 부분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가난한 자 같았지만 부욕해 하던 한 사람이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였고 죽은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살게 한 자였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디모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뭐 디모데 후서보다는 먼저 썼죠. 근데 고린도 후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가난한 자였지만 부욕해 하는 자였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능력은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강하다. 성령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생각보다 위대한 일들을 하신다. 나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여 너희도 위대하게 살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우리나라 18세기 원래 역사 잘 몰랐는데 요새 이제 유튜브 보면서 18세기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20세기 들어 쓰신 것은 19세기 때 우리나라의 형편이 정말 모자랐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직장인이고 사장님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그런 삶만을 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살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일들 하실 걸 믿고 위대한 포인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더 많이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좀 그분은 또 못 파니 국대떡볶이 사장님이 그냥 국대떡볶이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지형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 뭐 조심스럽지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공동체가 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사람의 지식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성경적 대안의 정체성, 성경적 안에는 그러니까 흔히 좌파적이라고 하고 사실 성경인데 인간들이 좌파적인 성향, 우파적인 성향 나누다 보니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좌파적 성향과 우파적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년, 면제년, 분기, 이자, 금리는 좌파적이고 상속 및 재산 보유 권리 인정, 사유재산 인정, 이건 우파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핵심 뭐냐면 한국이 성경적인 희년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원하는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축통화, 화폐전쟁에도 보셨다시피 중국이 기축통화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 없이 미국과의 그런 부딪힘 없이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만 따른다면 우리는 부딪힘 없이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금석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은 하나의 덩어리예요. 저거 중에 일부분만 따올 수가 없어요. 함께 돌아가야 돼요. 독이 있고 물을 부어야지 독 없이 물을 부을 수 없고 독만 있는데 물 안 부으면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린 건데 용서와 회복의 희년이 있어야 되고 면제년이 있어야 되고 분기, 기초자산이 있어요. 요즘 기본소득 많이 얘기 나오죠.
그건 아니에요. 기초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 관계는 뭐냐면 물고기를 주느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냐. 기본소득은 물고기를 주는 거고 기초 자산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없어야 되고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 네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럼 네 소유도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축통화가 뭐냐면 크런시가 화폐라는 얘기인데 국제 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국제결제 중심이 되는 통화,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에 이에 속한다. 기축통화에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 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 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 첫 번째, 세상에서 제일 힘세야 돼요. 그래서 그 기축통화 가진 나라는 망할까 안 망할까 두려움을 갖게 하면 안 돼요. 미국이 세계에서 미국이 지금 당장은 미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기축통화야 라고 미국 들이댔는데 안 쓰면 안 되죠.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가 망했잖아요. 미국이 이라크에 쳐들어서 사담 후세인을 찾아난 다음에 재판을 걸어서 사형을 시켰는데, 그렇게 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니네 원자탄 대량 살상무기 만드는 것 같아. 만드는 것 같아 하고 들어가서 이 자식 만들지 하고 사담 후세인을 잡고 보니까 없어. 아 미안해, 없었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기축통화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석유 결제는 달러로만 해요.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해요. 1971년에 미국이 우리 은행이 주면 요거 갖고 오면 무조건 금 줄게. 그전에는 그래서 기축통화야, 중심통화야 그랬는데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우리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니네 왜 기축통화야? 근데 이제 키신저 박사가 막 사우디 쫓아가서 저 석유 결제는 우리 달러로만 하자고. 그래? 그럼 나한테 좋은 게 뭔데?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너를 이 중동에서 지켜줄게.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윈윈해서 석유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각 나라들이. 그러기 때문에 결제를 달러로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축통화가 정착되는데 석유 결제 영향이 컸는데, 흘러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000년 좀 지나서 사담 후세인이 미국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이라크는 석유를 팔 때 유로화로 결제를 하겠다 했어요. 그 얘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원래도 1년 안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기축통화를 만든다. 그럼 달러를 결제 통화로 안 쓴다면 어떻게 될까? 세 사람이 안 쓴다고. 세 나라가. 사담 후세인, 리비아 카다피, 그리고 요즘 이란. 사담 후세인 죽었죠? 카다피 죽었죠? 이란 죽을 것 같죠? 기축통화는 그냥 여러 가지 가장 돈이 많고 힘이 그러니까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실. 힘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 아래 다양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하는 금융 선진 시장이 있다. 근데 이 기축통화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 질서만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 될 수 있을까? 기축통화의 수명.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식으로 기축통화가 흘러왔다. 저 당시 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쪽은 서방부 중심이긴 하지만 그 이후 영국부터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리스, 로마, 비잔틴, 이탈리아 여기까지는 기축통화가 그냥 금이에요. 금화, 은화. 근데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금화, 은화. 다른 나라들 금화, 은화는 함량도 속이긴 한데 이탈리아 여기 제노이나 플로린 이런 거는 제노바에서 만들고 이런 도시국가에서 만든 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 파운드,
이런 식으로 기축통화들이 흘러왔거든요. 기축통화도 바뀌어요. 전 세계 최강국이 바뀌면 바뀌듯이. 근데 요즘에 이제 중국이 우리도 기축통화 되고 싶어 해서 막 들이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IMF SDR 바스켓이라는 게 뭐냐면 IMF는 알잖아요. 국가 부도가 나면 국제 통화로 그 나라 우선 도와주고 경제 살리는 그 IMF SDR 통화 바스켓은 뭐냐? 그때 어떤 돈으로 도와주냐면 맨 처음에는 금으로 도와줬는데 미국도 금을 포기하니까 74년부터 전 세계 교육이 1% 이상 쓰이는 16개국 통화로 도와줬다가 그러니까 뭐 환변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16개 국가. 그러니까 달러, 엔화, 독일, 마르크, 파운드, 프랑스 5개만 우리가 쓰자. 그러다가 유로화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와 프랑화가 없어지니까 유로화가 흡수되면서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 요 4개로만 우리 바스켓 만들자. 그래서 비율은 42% 달러, 37% 유로화, 10% 엔화, 11% 파운드화. 요러다가 1916년 10월 1일부터 중국에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이 쓰고 우리가 국가 GDP가 전 세계 2위인데 우리가 빠지면 되겠어?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바스켓은 달러 40%, 유로화 30%, 위안화 10%, 엔화 8%, 파운드 8%긴 한데 저건 IMF 얘기고 실제적으로 각 나라들이 결제 비율에 따라서 자기들이 통화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외화들을. 각 나라들이 저는 국제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보니까 전체 금액은 1경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화폐를 그 결제를 위해서 외환거래 결제를 위해서 각 나라들이 자기 중앙은행에 갖고 있는 돈들을 모아보니까 그 금액이 1경 정도 돼요. 1경 정도 되면 우리나라 20년 예산, 우리나라 요즘 500조잖아요. 확대 재정해가지고. 근데 1경쯤 되는데 그 중에 60% 정도를 달러, 그 다음에 이건 1916년, 그 다음에 유로화가 20%, 파운드와 일본화가 4, 5%대, 그 다음에 2% 아래로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중국 위안화, 기타에서 제일 큰 게 스위스 프랑. 그런데 요 비율이 이제 이게 2016년 얘기인데 요새는 어떻게 되면 5%대 일본 엔화, 4% 말의 파운드, 그 다음에 위안이 2%, 달러 호주도 거의 2%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축통화국이 되면 또 결정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세너리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발권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같은 경우 100달러를 만드는데 잉크값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100달러짜리 돈을 찍는 잉크값을 뺀 게 세너리지 이익인 거예요. 발권의 이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잉크 한 병 가지고 미국 말로 잉크 한 병 가지고 100달러짜리 만장 찍으면 100만 달러 만드는데 잉크 한 번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세너리지 효과. 발권국의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한국, 베트남이 막 열심히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5달러짜리 상품을 팔았는데 중국, 한국, 베트남 원가에다가 노동력에서 25달러짜리 만들었는데 미국은 그냥 잉크값만 들여가지고 그거 25달러 주고 사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너리지 이익. 기축통화국의 힘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 규모가 세계 9위예요. 이 정도인데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중국, 일본, 스위스, 사우디, 이란, 러시아, 홍콩, 인도 있는데 미국 없죠. 그 다음에 영국 없죠. 그리고 유로의 주요 통화국들 없죠. 캐나다 없죠. 호주 없죠. 기축통화국은 자기 돈이 결제 돈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엔화는 아무래도 일본은 좀 딸리지 않으니까 아직도 서구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영미권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 사이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는데
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대다수가 미국 국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스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데 작은 나라지만 힘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기축통화국 될 때 맨 처음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럽의 금들을 히틀러 독일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다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게 물고기 작전이었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를 갖게 됐고 그 금을 받고 그 받은 만큼 식량도 주고 무기도 팔고 그래서 기축통화국을 시작할 때 금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 속에 굴을 뚫어서 금이 그렇게 많아요. 스위스도. 근데 독일 히틀러가 스위스를 공격을 했는데 점령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1. 이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총 있어가지고 산 너머마다 다 이겨나가려면 차라리 스위스 그 조그만 나라 점령하는 게 러시아 점령하는 거나 영국 점령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안 한 거 1. 그 다음에 2번 독일도 전쟁하는 중에 중동에서 막 석유도 사와야 되고 물자를 사와야 되는데 전쟁할 때는 전쟁 당사국들의 돈은 안 받아요. 왜냐면 독일이 지면 독일 돈이 화폐가 될 거, 휴지가 될 것이고 미국이 지면 미국 달러 휴지가 되니까 독일이 어느 나라 돈으로 물자를 사왔냐면 스위스 프랑을 가지고 물자를 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스위스를 점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에 까지는 아니어도 국제 통화만 되는 저 정도 이점이 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번 상반기 때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트럼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양쪽 하나 푼 돈이 3조 달러예요. 3조 달러. 3조 달러. 이 3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2.2조 달러로 그러는데 더 했거든요. 옛날 막 부시 2008년 때 그 금융위기 때 푼 돈 이 정도인데 2,200억 달러. 근데 지금 총 3조 달러를 풀었는데 2조 2천억 달러인데 3조 달러를 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나라 이제까지 총 부채가 요즘 막 문재인 정부 너무 돈을 많이 써 그래가지고 부채가 너무 늘어나는데 이거는 광의 부채예요. 광의 부채. 그러니까 협의 부채는 정부가 국채 발행한 거, 그 다음에 광의 부채는 연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돈들 부채를 다 합쳐서 우리는 1744조인데 미국은 협의 부채예요. 그냥 국채예요. 그 나라 정부가 책임져야 될 돈. 그게 25달러. 이번에 3조 달러 했는데 우리는 달러로 환산하면 1.44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채가 많아 하는 그 광의 부채 양이 이번에 상반기 때 미국이 찍어낸 협의 부채 양의 절반도 안 돼요. 이게 기축통화국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 미국의 힘, 한국의 힘. 우리는 이제까지 역대 정권 다 쌓은 부채가 저만큼인데 이번에 상반기 때 미국이 협의로, 직접 협의로 우리는 협의는 우리 700조밖에 안 돼요. 협의 부채는 700조밖에 안 돼요. 광의로에까지 1744조. 이게 기축통화국의 힘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면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돈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진 그 어떤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분도 균형 재정학이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국민 전체가 노력한 어떤 것들을 세금으로 거둔 만큼 우리 국가가 돈을 씁니다. 수입과 지출이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게 주류 경제학이에요. 근데 요새는 MMT라고 현대통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자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괜찮아. 기축통화국 혹은 국제통화국들은 그냥 돈 마음껏 질러대도 돼. 근데 기존 재정을 갖고 있는 관리인이나 학자들은 그거 사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들 운영은 현대통화 이론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조달 방법, 세금을 걷고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한다.
재정 조달, 정부가 돈을 찍어 지출한다. 세수나 국채 마련에 대해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필요한 대로 막 돈을 찍는다. 괜찮다. 그게 현대 화폐 이론인데, 그림으로 보면 정부가 지출하면 민간 부문은 활성화되고 이게 또 다시 세금으로 들어오고 정부가 민간에 빌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주류경제학인데, 이번 현대통화이론은 뭐냐면 정부는 그냥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넘친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세금으로 돈을 걷어내서 인플레를 잡는다. 이런 구조로만 되면은 돈을 아무리 찍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이론이 처음 비슷하게 행동한 게 부시가 버냉키가 크린스펀 다음에 미국 연방준비위원장 버냉키가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렸다 할 정도로 그냥 공급한 거고, 그 다음에 아베가 일본이 1년에 돈 찍어내는 액수가 800조예요. 800조. 그냥 시장에다 돈을 800조를 뿌려요. 그래도 일본은 그 기간 인플레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밖에. 그럼 그 800조를 들고 일본 사람들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 투자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본 사람들은 1년에 800조씩 공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플레가 2%밖에 안 된다. 왜? 일본도 거의 기축통화국에 가까운 지위를 갖고 있고 미국이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나라들하고 기존 나라들하고 경쟁을 한다는 건 아까도 그랬잖아요. 중국, 한국, 베트남이 물건 막 25불 들여서 갖다 팔면 미국은 그냥 돈 찍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IMF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IMF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국가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달러가 없어서 국가부도가 나는 거예요. 달러가 없는 것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왜 우리가 기축통화에 준한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일한 기축통화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에 준하는 힘을 갖는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본의 이자를 금지하고 토지지대의 사유화를 막는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 없이 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지대의 사유화. 그래서 희연제도 국토의 국유화, 대리관리, 개인 임차. 그러니까 국토를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들은 희년에 가까운, 그러니까 50년으로 나누면 한 2%에서 3% 정도의 그 토지의 가치에 임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20대 시점의 분기, 뭐 예를 들면 현금 1억씩 개인의 분기수를 보장해서 그걸 가지고 각자들이 뭐 그냥 여행 다니면서 평생 누리고 싶으면 누리게 누리고, 1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국내 대출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 금지 하면 이 토지 지대의 사유화를 막고 대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막으면 인플레가 극도로 억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 지대 사유화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용상 사장님이 장사를 잘해서 월 1억씩 벌어. 근데 그 장소를 떠나면 안 돼. 근데 가게 주인이 월세로 5천만 원씩 달라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아주 못 버는 건 아니지만 그 내 수익의 거의 많은 부분이 지주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산 사장님이 10억을 벌어. 그러면 월세가 그대로 있을까? 아니죠. 7억 되는 거죠, 월세는.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지대를 받느냐, 토지지대가 사유화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물건가 올려야 되잖아요. 판매가 올려야 돼요. 그럼 인플레 발생이 확률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만 잡으면 국내 인플레가 거의 0%에 가깝게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 가장 큰 전제예요. 이자 없고 토지 지대 사유가 없다면 인플레 없다. 물론 이제 경기 활성화 침체에 따라서 0%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3% 정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인플레는
상승을 대대축으로 와가지고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게 지대하고 이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화 가치는 인플레가 없으면 원화는 가치가 줄지 않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없는 어떤 사회 경제 시스템, 올해도 이걸 내가 100원 주고 살고 10년 후에도 100원 주고 산다면 원화의 가치가 안 떨어진다. 근데 세상의 모든 돈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1971년 미국이 금 태환을 포기했을 때 1온스의 가격을 35불에 주고 산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1온스의 금값은 1,700불이 넘어요. 물론 경기 침체 때에서 2,200불이 됐다, 1,700불이 됐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분명한 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돈이 된 원화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되는데 현재 모든 나라의 돈은 고질적인 물가 상승률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줄어들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줄어드는 돈과 가치가 줄어들지 않은 돈이 있다면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돈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늘어나는 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거래 당사자들은 가치가 줄어드는 돈으로 줄어들지 않는 돈으로 무역 결제를 받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가치가 줄어들지 않은 또 절대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엔화를 사요. 엔화를 더 사요. 엔화를 가져가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정부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금처럼 달러나 엔화는 안전자산이에요. 이건 가치가 줄어도 더 줄 것이다. 그게 안전자산인데 한국 돈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인플레가 줄어들지 않아요. 적어도 한국이라는 바운더리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10년이든 20년이든 제값을 할 거라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돈과 줄어들지 않는 돈 사이에서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는 돈으로 결제를 받고 싶어 하고 결제 시스템으로 받고 싶어 하는 돈은 힘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제 결제 통화가 되고 기축 통화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흰형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국내 인플레이션 0%가 되면 원하는 가치가 줄지 않는 화폐가 될 것이고 가치가 줄지 않는 화폐가 될 원하는 국제 결제 화폐, 국제 유통 화폐, 국제 보유 화폐가 될 것이고 국제 결제 화폐, 유통 및 보유 화폐가 될 원하는 유일 기축 통화는 아니어도 주요 국제 화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기축 통화하면 뭐가 좋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우리 그 외화, 달러, 엔화 이런 금 이런 걸 안 쓰고 가만히 모셔놓은 돈이 거의 500조 가까워요. 4천억 불이니까. 근데 그 500조를 시장에서 한번 돌리면은 1년에 50조씩 생기는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 결제 그러니까 몰려오는 걸 대비해서 500조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고루고루 1경이 되는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한 축이 된다면 그런 돈에서 자유롭고